야, 이혼했어도 재산은 챙겨야지. 네가 이 집에서 20년을 먹고 살았잖아. 그 은혜도 몰라?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받은 전화에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좋은 기운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바깥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 살던 친정집 작은 방, 그 천장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을 가면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누운 그 방의 천장은 세월만큼 얼룩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직도 그 단어가 입안에서 어색하게 굴렀습니다. 이혼, 이혼녀.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단어가 자신의 것이 되고 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흘릴 만큼 흘려서 이제 바닥이 난 걸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슬픔조차 사치가 된 건지 정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금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망설임 사이에도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정희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그 반사적인 복종이 생각보다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야, 애미야. 자냐? 제사 내일인 거 알지? 차례상은 내가 차려야지. 뭘 꾸물거려.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깨어서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남남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왜 말이 없어?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제사 음식은 내가 해와야지. 23가지 다. 빠짐없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위에 그대로 굳어버린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6시에 그 천장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 사람 눈에는 내가 이혼을 해도 여전히 그 집 며느리인 거다. 종이 한 장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희야, 일어났니? 미음 끓였다. 나와서 먹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속에 저장된 번호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금순, 이상훈, 이미선,
그 이름들이 화면 위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이름들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 제사다. 23가지.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혼을 했어도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그럼 나는 뭔가? 나는 20년 동안 도대체 뭐였던 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 방을 떠나면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사진 몇 장, 그리고 빛바랜 자격증 하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자격증. 정희는 그것을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윤정희.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윤정희. 정희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결심은 아직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제사는 매년 음력 10월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정희가 그 집에 발을 들인 첫 해부터 제사는 언제나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니 며느리가 한다. 그것이 그 집의 법칙이었습니다. 22살의 정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사 음식이 뭔지도 몰랐고 23가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탕국 끓이는 법, 적 굽는 순서, 어동육서가 뭔지, 홍동백서가 뭔지. 틀리면 혼이 났고 잘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했을 뿐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배워야 하는 거라고, 며느리라면 의뢰 그래야 하는 거라고. 이듬해부터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장을 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상우는 제사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누이 미선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늦게 왔다가 일찍 갔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손마디는 굵어졌고 발바닥은 두꺼워졌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어김없이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3가지 음식을 혼자 장만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집 누구도 묻지 않았고 정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그 즈음에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5번째 제사였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이 틀렸습니다. 전을 너무 두껍게 붙였다고, 탕국이 싱겁다고, 과일 깎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집어가며 나무랐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선이 감 하나를 집어먹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이거 홍시 아니에요? 제사상엔 홍시 올리는 거 아닌데.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장에서 고르고 또 골라온 감이었습니다. 홍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상인에게 3번이나 물어보고 산 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그날 밤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남편 이상우는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거두는 동안 이상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를 데리고 일찌감치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혼자 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라는 걸. 18번째 제사, 정희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아가씨도 좀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는 직장 다니잖아. 며느리는 끝까지 며느리지.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며느리. 그 말이 20년 동안 나를 붙들어 맨 밧줄이었습니다. 나는 그 밧줄을 끊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끊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번째 제사가 지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면서 정희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오직 지시와 지적과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새벽에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정희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사 전날이면 한 번도 이런 아침을 맞은 적이 없었다는 걸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나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상은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전화를 받았을까? 전화는 그날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도 왔습니다. 모레도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열흘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 오는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제사 음식 목록을 불러주는 전화, 장 볼 때, 어느 시장이 싸다는 전화, 탕국에 넣을 고기는 양지머리로 사오라는 전화. 마치 정희가 아직 그 집 며느리인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처음 며칠은 그냥 끊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10번이고 20번이고 걸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불안하고 받으면 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조건반사처럼 굳어버린 그 두려움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전화가 무서운 걸까? 주변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술래가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주고 끝내. 안 그러면 두고두고 욕먹어. 내가 손해야. 친척 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마무리해야지. 제사 한 번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사람이 끝이 좋아야 해. 정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고 조용히 끝내고 나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말이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제사를 차릴 때도 그랬습니다. 올해만 하면 된다고, 시어머니가 건강해지면 같이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 올해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20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둔 누룽지를 데워 조용히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식탁을 타고 울려 퍼지다가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누룽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부엌은 조용했고 이 집은 조용했고 세상도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또렷하게 마주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소리 없이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다. 제사는 그 집 가족이 치르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생각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 안 하면 욕먹는다. 그 말들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정희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하게 뜨거운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뒤집어 놓은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리다 멈추고 또 울리다 멈췄습니다. 정희는 누룽지 국물을 다 마시고 조용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잠시 부엌을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천장이었지만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말을 나는 20년 동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오순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속에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던 날도 눈물은 흘렸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 잘 살아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정희는 그 손의 온기를 20년 동안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정희가 친정으로 돌아온 뒤로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돈은 있는지,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펴주고 정희가 늦게까지 방에 있어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84세 나이에 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어머니는 매일 아침 미음이나 죽을 끓여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그릇을 받아들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날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또 시작이고 안 가면 욕을 먹는다. 어느 쪽이든 편한 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어머니였습니다. 거기서 전화 왔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응.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꾸밈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참아라. 남편이 몰라줘도 참아라.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엄마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정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한참 뒤에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나 그 집에 보낸 거. 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하지. 매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정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이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20년 동안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엄마도 그 시절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견디는 것이 여자의 삶이라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을 테니까요.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또 일한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도 정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말은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참으라고 해주라고 끝이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작고 야윈 어머니만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내가 아직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자격증이 떠올랐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제사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더라도 더 이상 20년 전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아직 따뜻했고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제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가계부, 영수증, 묶음,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이혼 정리를 하면서 챙겨온 것들이었는데 친정에 돌아온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방 한켠에 쌓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것들을 펼쳤습니다. 제사 비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정희는 습관처럼 적어두었습니다. 장본 금액, 제수용품 가격, 제기 구입비, 꼼꼼한 성격 탓에 영수증까지 모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 가계부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쥐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사 비용은 늘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희는 그냥 혼자 쓰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20년치 숫자를 더해보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혼자 감당해온 그 돈이 숫자로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집은 정희에게 이 비용을 나눠내자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갈 때마다 정희가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병수발도 정희였습니다. 아가씨가 이사할 때 짐을 날랐고 아가씨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상훈의 직장 동료 경조사 때 봉투를 챙기는 것도 시댁 친척들 생일을 기억하고 전화를 드리는 것도 전부 정희였습니다. 그 집에서 정희가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그 집의 중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집을 수리할 때도 아이들 교육 문제도 나는 늘 통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했고 실행은 내가 했습니다. 아가씨 이미선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는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명절 준비에서 면제였습니다. 제사 준비에서도 면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에서도 면제였습니다. 그 모든 면제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정희는 문득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제사 때였습니다. 아가씨가 늦게 도착해서 다 차려진 제사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언니가 다 했네. 역시 언니가 있어야 이 집이 돌아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이 왜 기분 좋지 않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남편 이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제사 준비를 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을 같이 본 적도, 전을 같이 부친 적도, 설거지를 함께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에는 일찍 오는 친척들을 맞이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뒷정리가 끝날 즈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상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있잖아. 내가 설거지하면 이상하게 보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건 설거지하는 남편이 아니라 혼자 모든 걸 하는 며느리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집에서 이상한 건 언제나 내가 아닌 척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이상한 곳, 이상한 게 당연한 곳. 그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숫자로 바뀌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숫자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날들,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 있던 부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던 마음들. 그것들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제사를 치르는 기능, 집안을 돌아가게 하는 기능,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기능. 그 기능이 고장나거나 사라지면 그 집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눕다가 다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가 그래도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흔들렸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가 그 반복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정희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단 20년 전의 방식으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침이 되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몇 시인 줄 알아? 벌써 8시야. 지금 당장 와야지. 전 부칠 재료도 없고 국도 안 됐어. 뭐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높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이혼했어도 재산은 챙겨야지. 그게 도리야.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먹고 살았잖아. 그 은혜도 몰라? 은혜. 그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이 천천히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제사를 혼자 차렸고 비용도 혼자 감당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 눈에는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귀가 먹었어? 이혼했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죽을 때까지 며느리야. 그것도 몰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혼했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죽을 때까지 며느리야.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간신히 이어져 있던 무언가가 그 말 한마디에 툭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조차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냄비가 갑자기 불이 꺼지고 식어버리는 것처럼 정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 그 말이 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사람의 눈에 나는 영원히 도구일 것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이 사람을 바꾸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기척을 냈습니다. 정희야,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엄마. 다녀올게요. 짧게 대답하고 옷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현관 쪽이 아니라 동네 편의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3가지 제사 음식, 새벽부터 일어나 온종일 서서 만들어야 하는 그 음식들.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20년 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즉석떡, 과자, 음료. 번듯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조용히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도록 고요했습니다. 바구니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정희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그 집을 위해 쏟아부은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첫 번째 날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을 향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드나들던 대문이었습니다. 손잡이의 감촉도 경첩이 내는 소리도 마당으로 들어서면 풍기는 냄새도 전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정희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봉투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친척 몇 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훈이 소파 한편에 앉아 있다가 정희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아가씨 이미선은 부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안방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왔냐? 몇 시야, 지금이. 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편의점 봉투를 제사상이 차려질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씨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정희는 봉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즉석떡, 캔 음료, 과자 봉지.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아주 차분하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가 꺼내놓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이게 뭐야?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걸 제사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조상님한테 이런 걸 올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목소리 앞에서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야 할 것 같은 오래된 충동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조용하게. 이제 남이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제는 마음으로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직접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뭐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남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 사람들 다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정희는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20년 동안 제사 한 번 같이 준비한 적 있으세요? 아가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었어요.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23가지 음식을 만들 때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때도 그때 창피했어야 하는 건 제가 아니었을 텐데요. 이상훈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는 정희의 시선을 받다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이것들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가.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정희는 느꼈습니다. 당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는 두려움. 정희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달래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편의점 음식들, 굳어버린 친척들의 얼굴들, 고개를 숙인 이상훈, 말을 잃은 아가씨, 그리고 여전히 손을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 20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정희의 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20년 동안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집 대문을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다렸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이름은 시어머니도 이상훈도 아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험사 문자였고 마트 할인 안내였고 가끔은 오래된 친구의 안부였습니다. 시댁에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그 집은 항상 전화를 걸어오는 곳이었으니까요. 무언가를 시키거나 나무라거나 요구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그 전화들이 사라지고 나니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되나? 하지만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아침은 정희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끓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찌개를 한 숟갈 뜨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정희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크게 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자격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20년 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윤정희.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재취업, 자격증 갱신, 나이 제한.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작은 의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을 선호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 해보려고.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옛날에 따놨던 자격증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그거로 다시 시작해볼까 해서 어머니가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히는 하지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 말에 정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아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이 자신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동네 작은 의원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써보는 이력서였습니다. 결혼 전 짧게 일했던 경력, 자격증 번호, 연락처, 칸을 채우면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채우고 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윤정희, 60세,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름이, 이 나이가, 이 자격증이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20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날 사두고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립스틱이었습니다. 붉지 않은 은은한 색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우리 정희 예쁘네. 정희는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맑고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비로소 찾은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그 이름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걸었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걸음으로. 여러분이라면 마지막까지 해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선을 끊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하루의 끝에 기대어 쉴 수 있는 잔잔한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황혼조각이었습니다. 김만수. 올해 75.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3층에 혼자 산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젊었을 때부터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22부터 58까지 무려 36해를 건설 현장에서 보냈다. 콘크리트 먼지를 마시며 철근을 날랐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아스팔트를 깔았으며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장갑 하나에 의지해 거푸집을 조였다. 허리 디스크가 2번 터졌고 오른쪽 무릎 연골은 절반이 닳아 없어졌다. 그래도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가 없었다.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일을 멈추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아내 박정수는 그런 남편 곁에서 식당 일을 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다. 두 사람은 어떤 날은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잠들었다.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면 이미 한쪽이 나간 뒤였다. 그러면서도 불평 없이 살았다. 아끼고 또 아꼈다. 자식들 학비 빼고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통장에 넣었다. 외식은 명절에 한 번, 여행은 결혼 30주년에 처음 갔다. 제주도 3박 4일이 평생 유일한 여행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김만수 씨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4,500만 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돈은 두 사람이 뼈를 갈아 만든 숫자였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손발이 얼어붙는 새벽도 밥보다 파스가 먼저인 저녁도 버티며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을 그는 이제 찾아야 했다.
이유가 있었다. 아내 박정순이 2달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다. 처음엔 체한 것이겠거니 했다. 소화제를 사다 줬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밥을 거의 못 먹게 됐다. 눈에 띄게 야위었다. 동네 내과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 했다. 3차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췌장암 3기였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김만수 씨의 귓속에서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이 떨렸다. 평생 현장에서 어떤 위기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이후 요양병원 입소가 필요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계약금과 치료비 선납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다. 현금이 필요했다. 당장. 그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 부담 주기 싫었다. 아들 김성호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직원 15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다. 딸 김은혜는 2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사업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막내가 이제 6살이었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할 수는 없었다.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한다. 그것이 김만수 씨의 방식이었다. 평생 그래왔다. 은행 가는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입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남색 점퍼를 꺼냈다. 명절에만 꺼내 입던 옷이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한번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50년을 쌓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통장과 신분증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서기 전 주머니 안쪽에 접은 서류 한 장을 챙겼다. 며칠 전 요양병원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받아 적은 계약 안내 내용이었다. 혹시나 해서. 은행까지는 버스로 2 정거장이었다. 그는 앉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자리를 양보받는 게 불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아내 얼굴을 떠올렸다. 입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던 아내의 모습. 평생 그 작은 책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텨온 사람인가. 이번엔 자기가 버텨줄 차례였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만수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은행 안은 평일 오전답게 그리 붐비지 않았다. 노인 몇 명, 주부로 보이는 사람 몇 명, 그리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 한둘.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오래 기다리는 것쯤은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드디어 그의 번호가 호출됐다. 창구로 걸어가며 그는 통장을 꺼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창구 앞에서 그의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아주 잔인하게. 창구에 앉은 직원의 이름은 이하늘이었다. 28. 입행한 지 3년 차.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유니폼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했다. 겉보기엔 성실해 보였다. 실제로도 그녀는 나름 열심히 일하는 편이었다. 고객 응대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상사에게 칭찬도 자주 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에게는 오래된 버릇 하나가 있었다. 나이 든 고객이 큰돈을 인출하러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훈련에서 비롯된 경계심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편견에서 나온 것인지 그녀 스스로는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하려 한 적도 없었다. 김만수 씨가 통장을 내밀며 전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이하늘 직원의 손이 잠깐 멈췄다. 4,500만 원. 숫자를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시선이 옆 창구 직원을 향했다. 옆에 앉은 직원은 박소연이었다. 31살, 입행 6년 차. 지점 내에서 베테랑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2 사람은 평소에도 손발이 잘 맞는 편이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가끔 맥주 한 잔도 같이 했다. 이하늘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박소연은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읽었다. 2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미묘하게 올라갔다. 소리 없는 비웃음이었다. 노인이 큰 돈을 찾으러 왔다는 상황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김만수 씨도 봤다. 하지만 아직 참았다. 이하늘 직원은 인출 목적을 물었다. 어디에 쓸 돈이냐고. 평소 같으면 묻지 않을 질문이었다. 30살 직장인이 같은 금액을 찾으러 왔다면 묻지 않았을 것이다. 젊고 말끔한 차림의 사람이 왔다면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달랐다. 김만수 씨는 짧게 병원 비용이라고 답했다.
직원은 또 물었다. 누가 시킨 건 아니냐고. 전화를 받고 온 건 아니냐고. 표정은 웃는 듯 했지만 말투는 이미 신문에 가까웠다. 김만수 씨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직 말을 아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하늘 직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옆 직원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돌아와서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시작했다. 요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낮은 목소리가 아닌 은행 창구 전체에 울릴 만한 볼륨으로 했다는 게 문제였다. 의도적이었는지 무감각했던 것인지는 모른다. 결과는 같았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만수 씨에게 쏠렸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길게 뺐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어 힐끗 봤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가 보다는 식의 말을 흘렸다. 김만수 씨는 그 말을 다 들었다.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멀쩡했다. 75평생 귀 하나 안 나빴다. 박소연 직원이 거들기 시작했다. 슬쩍 끼어들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들고 왔다. 종이에는 전형적인 사기 패턴들이 적혀 있었다. 직원은 그걸 펼쳐 김만수 씨 앞에 놓으면서 어르신도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지 살펴보시라고 했다. 당신은 이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었다.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들이나 할 법한 말이었다. 창구 직원이 6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고객에게 내뱉은 말이었다. 김만수 씨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평생 삽을 잡고 철근을 잡고 거푸집을 조이던 그 손이었다. 떨리는 것은 분노 때문이었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안내문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직원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많은 것이 전달됐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읽지 못했다. 혹은 읽고도 무시했다. 창구 옆에는 번호 안내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 최준혁이 서 있었다. 23 입행 6개월 차. 사회 첫 직장이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의 표정만은 선배들과 달랐다. 불편해 보였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다. 노인이 큰 돈을 찾겠다는데 이게 당연히 의심해야 할 상황인가. 말을 꺼내고 싶은 듯 입술이 실룩댔지만 6개월 차 신입이 6년 차 선배 앞에서 나설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작은 망설임이, 그 작은 비겁함이 나중까지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이하늘 직원의 다음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다. 김만수 씨에게 휴대폰을 꺼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확인 절차상 필요한 일이라는 말을 붙였다. 매끄럽게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공식 규정도 없는 요구였다. 단순히 직원 개인의 판단과 습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어르신이니까 큰돈이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그 세 가지 전제만으로 시민의 개인 기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고객이 아니라 피의자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김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들 김성호가 2해 전 생일에 사준 기종이었다. 그때 아들이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아직도 카카오톡은 서툴렀다. 화면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다. 직원은 잠금 해제를 요청했다. 이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대기 중이던 몇몇 고객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상황을 바라봤다. 누군가에게는 구경거리였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다. 김만수 씨는 잠금을 해제했다. 직원은 화면을 가져가 통화 기록 탭을 눌렀다. 최근 수신 번호들을 후었다. 아들 번호, 딸 번호, 병원 대표 번호, 요양병원 상담실 번호. 그 외엔 없었다. 수상한 번호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런데도 직원은 특정 번호 하나를 짚으며 이게 어디냐고 물었다. 요양병원 전화번호였다. 김만수 씨는 아내가 입원할 병원이라고 답했다. 직원은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물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본 곳이냐고. 누가 소개해 준 건 아니냐고. 어떻게 알게 된 곳이냐고. 질문이 끝이 없었다. 그 질문들이 터닝포인트였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것, 2달을 혼자 버텨온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 한마디 못한 것, 밤마다 아내 손을 잡고 앉아있던 병실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지금 직원은 범죄자를 다루듯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살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무게가 지금 이 창구 위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박소연 직원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A사 용지 한 장을 들고 왔다. 진술서 양식 비슷한 서류였다. 자필로 인출 목적과 자금 출처를 기재해달라는 요구였다.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본인 자산임을 확인하고 인출 후 사용처를 명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건 역시 공식 서류가 아니었다. 은행 내부에서 임의로 운용하는 비공식 절차였다. 하지만 직원은 마치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법적 규정인 것처럼 내밀었다. 거절하면 마치 뭔가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된 함정이었다. 창구 주변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은행 안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노인 한 명이 말썽을 부리는 것으로 본 사람도 있었다. 시선들은 하나같이 김만수 씨에게 향했다. 그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옆구리로 뒤통수로 다 느꼈다. 평생 남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은 달랐다. 이건 배려 없는 무시였고 품위를 짓밟는 행위였다. 공개 처형이었다. 그가 서류를 밀어냈다. 손이 떨렸다. 분노로. 그는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 평생 자기 손으로 번 돈을 찾겠다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냐고.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아무도 쉽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이하늘 직원은 잠깐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걸어갔다. 지점장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였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만수 씨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주먹을 쥔 채로.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그는 이미 보고 있었다. 지점장 오태준. 49. 이 지점에 부임한 지 1년 2개월이 된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안정적이었다. 정장 핏이 좋았고 구두는 항상 광이 났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관리자라고 생각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숫자로 생각하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직원들 사이에서 평가는 엇갈렸다. 실적에 민감하고 민원 처리에 빠르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고 보는 성향이 있다고. 무엇보다 자기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고가 한번 터지면 지점 전체가 감사를 받는다.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지점장 실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이듬해 인사고과에 직격탄을 맞는다. 오태준 지점장은 그 경험을 전 지점에서 이미 한 차례 겪었다. 고령 고객이 3천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체한 사고였다. 그때 자기 지점이 아니었는데도 인근 지점으로 번진 감사에 자신도 엮였다. 그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았다. 그래서 그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막는 쪽을 택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논리였다. 그 논리가 때로는 죄 없는 고객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사실은 그의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하늘 직원의 보고를 들은 지점장은 직접 창구 앞으로 나왔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정중한 인사.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는 김만수 씨에게 자리를 권하며 상담실로 이동하자고 했다. 이번엔 창구가 아닌 밀폐된 공간이었다. 상담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좁고 외진 공간이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그 자체가 이미 압박이었다. 고객을 배려하는 척 포장한 고객을 고립시키는 공간이었다. 상담실은 좁았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지점장이 한쪽에 앉고 이하늘 직원이 뒤에 서 있었다. 박소연은 문 밖에서 대기했다. 김만수 씨는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태준 지점장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르신처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요즘 너무 많다고 자기들도 그것이 걱정돼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은 정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당신은 아마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걸 막겠다는 것.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었다. 지점장은 오늘 인출은 어렵다는 말을 꺼냈다.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내일 가족과 함께 오거나 아니면 병원 측의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방법을 권했다.
마치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금을 줄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였다.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에게 이체로 처리하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돈을 찾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점장은 그것을 배려라고 불렀다. 김만수 씨는 그 말을 다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실 안이 고요해졌다. 오태준 지점장은 그 침묵을 순순히 수긍하는 것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오독이었다. 김만수 씨의 눈빛은 수긍이 아니라 정리였다. 지금 이 상황 전체를 차분하게 머릿속에 새기는 중이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중이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말이 길지 않았다. 짧고 또렷하고 낮았다. 협박이 아니었다. 예고였다. 하지만 지점장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했다. 앞에 앉은 것이 70대 노인이라는 사실이 판단을 흐렸다. 그것이 이 남자의 오태준 지점장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점장이 상담실로 돌아간 직후 이안을 직원은 카운터 아래에서 조용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손님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들키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이 있다고 신고했다. 70대 남성 고집이 세고 인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을 나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전화는 3분도 안 되어 끊겼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를 해냈다는 듯 표정이 가벼워졌다. 본인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고 내용이 어떻게 분류됐는지, 무선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김만수 씨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상담실 안에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점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했다. 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는 마시지 않았다. 창밖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아내 생각을 했다. 오늘 안에 해결해야 했다. 병원 계약 마감이 사흘 뒤였다. 12분 뒤 경찰 2명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복 차림의 순경 강민재와 선임 경위 황도영이었다. 황도영은 40 초반의 베테랑이었다. 이 지역 담당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출동이 이번 달에만 3번째였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눈으로 후었다. 직원들의 표정, 대기 고객들의 시선, 그리고 상담실 안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 노인의 표정이 두려운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경위는 빠르게 포착했다. 억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황도영 경위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간단한 확인 절차가 있다고 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상황은 명백했다. 경찰이 은행에 들어와 어떤 노인 앞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은행 안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노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몇 명은 수군댔다. 분위기는 이미 김만수 씨를 용의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뒤였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저 본인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이었다. 황도영 경위는 최근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낯선 사람이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김만수 씨는 담담하게 없다고 답했다. 아내가 아프고 병원 계약금이 필요하며 평생 모은 본인 돈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위는 듣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하늘 직원이 상담실 문을 열고 끼어들었다. 어르신이 아까부터 고집을 많이 부리셨다고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 경찰에게 전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상담실 공기를 바꿨다. 고집. 이해 못한다. 두 단어가 김만수 씨를 다루기 힘든 노인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규정해버렸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을 의심받는 순간이었다. 황도영 경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김만수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였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판단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 하지만 그 분노를 그는 밖으로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했다. 조용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 손을 집어넣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2가지였다. 하나는 스마트폰.
또 하나는 3번 접은 A4 용지 한 장이었다. 용지에는 요양병원 명칭, 계약 날짜, 입금 예정 금액, 담당 상담사 이름, 그리고 병원 직인이 찍힌 계약 안내서 사본이 적혀 있었다. 김만수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챙겼다. 혹시나 해서. 평생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서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스마트폰을 조작해 녹음 파일을 열었다. 며칠 전 요양병원 상담사와 나눈 통화 녹음이었다. 상담사가 입금 마감일을 안내하고 현금 계약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계약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잡음 없이 또렷하게.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습관이었다. 아들이 알려줬다. 중요한 전화는 녹음해 두라고. 황도영 경위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양병원 이름, 병원 등록번호, 담당자 이름까지 빠짐없이 확인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녹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상담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하늘 직원도 뒤에 서 있던 박소연도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오태준 지점장도 제잘거리던 은행 안의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녹음 속 목소리만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녹음이 끝났다. 황도영 경위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민재 순경에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다.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 밖으로 나갔다. 병원 번호를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3분 뒤 돌아온 강민재의 표정은 확인 완료였다. 병원은 실존했고 담당 상담사 이름도 일치했으며 해당 날짜에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황도영 경위는 천천히 서류를 돌려줬다. 보이스피싱 정황은 없다고 했다. 정상적인 인출 요구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은행 측을 향해 말했다. 적절한 확인 절차를 넘어선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과잉 대응 가능성이 있다고. 그 말이 상담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이하늘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박소연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지점장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오태준 지점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동안 지점장의 표정은 내내 여유로웠다.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표정에 배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경찰이 자기 직원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경위의 눈빛은 냉정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20년 직장 생활을 한 지점장은 정확하게 읽었다. 이것이 보고서에 기록된다는 것을. 김만수 씨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봤다. 서류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그저 오래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는 조용한 표정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황도영 경위와 강민재 순경이 은행을 나간 뒤 상담실 안에는 오태준 지점장과 김만수 씨 그리고 이하늘 직원만 남았다. 지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김만수 씨가 먼저 말했다. 길지 않았다. 이 은행에 얼마나 오래 거래를 했는지, 이 통장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먼저 말했다. 처음 통장을 만든 게 36살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점 하나만 다녔다. 40년 가까이였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오태준 지점장은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하늘 직원은 이미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상담실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압박이었다. 김만수 씨가 상담실을 나왔다. 창고 밖에는 대기하던 고객들이 여전히 있었다. 일부는 아직도 흘깃거렸다. 신입 직원 최준혁이 구석에서 이 장면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만수 씨가 상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뭔가를 느끼는 듯 했다. 손을 꼭 쥔 채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이 결백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만수 씨는 창구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은행 출구를 향해 걸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등 뒤로 오태준 지점장이 쫓아 나오며 그를 불렀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돈을 드리겠다는 말이었다.
상황이 정리됐으니 인출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경찰이 확인해주고 나서야 드리겠다는 말이 나왔다. 김만수 씨가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지점장을 한번 쭉 바라봤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태준 지점장은 그 순간 뭔가 심각한 것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김만수 씨는 짧게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걸어갔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아직 무릎이 아팠지만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만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에 앉았다. 통장을 꺼냈다. 잔액 4,500만 원. 그리고 그 통장 뒤에 꽂혀 있던 또 다른 통장들을 꺼냈다. 정기예금 통장, 퇴직연금 수령 계좌, 오래된 적금 통장. 같은 은행 지점에 묶여 있는 전 재산이었다. 정기예금만 1억 2천만 원. 퇴직연금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억에 육박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곳에만 넣어뒀던 돈이었다. 그 돈이 이제 의미가 달라 보였다. 그는 지역 상공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열었다. 30년 넘게 지역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 280여 명이 있는 방이었다. 건설업, 식자재, 자영업, 운수업. 다들 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짧게 글을 올렸다. 오늘 어떤 은행 지점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서술했다. 경찰이 불려왔고 공개적으로 의심받았으며 70대. 노인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은행 이름, 지점 이름,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한 줄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메시지를 올리고 나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실의 아내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다. 그는 별일 없었다고 곧 계약 처리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탁자에 두 팔을 올렸다. 이마를 팔 위에 얹었다. 아주 잠깐 그 자세로 있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그는 꾹 눌렀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단체방은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은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응이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읽었지만 말이 없는 사람들. 그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분노가 에너지로 변환되는 시간이었다. 이 단체방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부모님이 있거나 자신이 그 나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남일이 아니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해당 지점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기업 계좌 2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지 문의를 했다. 어제 단체방 글을 봤다는 말을 남겼다. 그로부터 30분 뒤 자영업자 3명이 각자의 계좌 해지와 이체 신청서를 직접 지점에 들고 왔다. 이유를 묻자 그들 중 한 명이 짧게 답했다. 김만수 씨 아냐고. 이 지점이 그분한테 그랬다면서요. 직원들 얼굴이 굳었다. 오태준 지점장은 출근하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태의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 계좌 2개, 자영업자 3명. 자신의 계산으로는 감당 가능한 손실이었다. 조금 지나면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문이란 건 사흘을 못 간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점심 전에 드러났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캡처된 단체방 글과 함께 어제 은행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붙어 있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상황을 지켜봤고 글을 썼다. 경찰이 왔고 노인이 공개적으로 의심을 받았으며 본인 서류로 결백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분노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나도 부모님 생각났다는 댓글, 이런 은행 왜 다녀야 하냐는 댓글, 실명 공개하자는 댓글까지 달렸다. 게시물은 3시간에 공유됐다. 이웃 지역 커뮤니티로, 직장인 카페로,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 카페로.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내용에는 은행 이름, 지점명, 날짜, 직원 이름까지 포함됐다. 같은 시각 지역 신문사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익명이었다. 그 익명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혀진다. 김만수 씨의 며느리 유지연이었다. 그녀는 지역에서 7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체방 글을 보고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절차를 지켰다. 제보는 자기 소속 신문사가 아닌 타 언론사로 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이 사건의 신뢰도를 높였다. 오후 2시 58분 해당 지점은 갑자기 영업을 종료했다. 내부 점검이라는 안내문이 유리문에 붙었다. 기다리던 고객 몇 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1시간 뒤 본점에서 내부 감사팀 2명이 내려왔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두 사람이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점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에는 전날의 CCTV 기록 요청서가 포함돼 있었다. 오태준 지점장은 감사팀 앞에서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다. 신입 직원 최준혁은 이날 오후 내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어제 자신이 뭔가를 해야 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잠깐의 용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그를 오래 따라다닐 죄책감이었다. 사건이 불거지고 사흘째 되던 날 오태준 지점장은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다. 혼자였다. 지점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걸고 찾아간 길이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서 아들 김성호를 먼저 만났다. 김성호는 경남 지방 출장을 즉시 끊고 당일 올라온 참이었다. 43.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 뒤 상황을 보고받고 서류들을 이미 검토해둔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감정적이지 않았다. 법무사다운 눈빛이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눈빛. 그 눈빛 앞에서 오태준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다. 오태준 지점장은 병원 복도에서 김성호와 마주 섰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분위기로 먼저 눌렸다. 김성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오셨으면 병실로 들어가시죠. 거기서 말씀 나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켜서며 길을 열어줬다. 배려인지 압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김만수 씨는 병실 안에 있었다. 아내 박정순 곁에 앉아 있었다. 창가 쪽 침대. 오후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이었다. 박정수는 항암 2회차 부작용으로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상태였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색이 누랬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남편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자세로 한동안 말없이 있었던 것 같았다. 오태준 지점장이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김만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점장과 눈이 마주쳤다. 지점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사과를 전하러 왔다고 했다. 허리를 숙였다. 깊게. 그리고 말을 이었다.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고 고객에 대한 예의를 잃었으며 본인이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말은 준비된 것처럼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진심인지 수습인지 경계가 흐릿한 말이었다. 박정순이 먼저 말을 했다. 아프면서도 목소리는 분명했다. 남편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 하나로 벌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고 자식들한테도 부담 줄까봐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돈 모아서 이제 나 하나 살리려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한테 사기꾼 취급을 했다고.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김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 그리고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사과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냥 사람으로 대했으면 이 자리는 없어도 됐을 것이라고. 나이 들었다고 옷이 낡았다고 목소리가 굵다고 의심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편견이라고. 존중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사과는 그 다음이라고. 그 말을 그는 높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전했다. 담담했기 때문에 더 깊이 박혔다. 오태준 지점장은 병실에서 나왔다. 복도에서 김성호와 다시 마주쳤다. 짧게 말이 오갔다. 그리고 지점장은 돌아갔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 그 이후의 일은 그 자신의 몫이었다. 사건이 정리되는 데는 열흘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정식 접수됐고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들의 대응이 과잉이었음이 공식 확인됐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창구에서 큰 소리로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이라고 말하는 장면,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직접 조작하는 장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직원이 끼어들어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한을 직원은 심할서를 제출하고 2달간 직무 재교육을 받게 됐다. 박소연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인사고과의 기록이 남았다. 오태준 지점장은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 부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지점장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고가 결국 그의 손으로 터진 셈이었다. 은행 본점은 공식 사과문을 내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함께 올렸다. 고객 보호를 명목으로 고객을 범죄자 취급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와 고령 고객 응대 절차 전면 재정비를 약속했다. 형식적인 사과문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이 올라간 당일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각자가 뭔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김만수 씨의 통장에는 이자가 아닌 돈이 들어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위로금이었다. 그 액수를 김만수 씨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묻는 사람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돈은 아내 박정순의 요양병원 입원 보증금 일부로 쓰였다. 쓸 곳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김만수 씨는 집 근처의 다른 은행 지점을 찾았다. 4,500만 원 전액을 포함해 정기예금 1억 2천만 원, 퇴직연금 계좌까지 모두 이전한 뒤였다. 40년 거래를 끊은 것이었다. 새 지점의 PB 담당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커피를 내왔다. 앉으시겠어요, 어르신? 작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달랐다. 의심이 아니었고 가르침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말이었다. 창구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나이든 고객에게 몸을 기울여 꼼꼼히 설명해주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몇 번을 다시 설명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작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걸 보는 김만수 씨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사건은 작은 지역 기사로 시작됐지만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과 공유를 타고 빠르게 퍼졌다. 나도 그런 적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적 있었다. 당한 사람이 노인이라서 참고 넘어간 거지 젊은 사람이었다면 바로 난리 났을 거다. 댓글 칸을 채운 말들은 분노이기도 했고 슬픔이기도 했다. 신입 직원 최준혁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 상급자에게 조용히 한 가지를 건의했다. 고령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식 문서로 올렸다. 6개월 차 신입의 건의였다. 누군가는 나서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그는 냈다.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이라도 하는 것이 자기 방식의 사과였기 때문이었다. 그 건의서는 결국 본사 교육팀에 전달됐다. 박정수는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김만수 씨는 매일 면회를 갔다. 버스 2번을 갈아타는 거리였다. 무릎이 아파도 갔다. 도착하면 아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어젯밤 뭘 먹었는지, 빌라 앞 화단에 뭐가 피었는지. 그리고 어느 날 병실 창가에 앉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한테 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그 열흘간의 모든 것에 대한 자기 결론이기도 했다. 늙었다고 다 약한 건 아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말이 맞았다.